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7월 27일 개장전 태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장 마감부터 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한국 시장도 함께 하락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면서 한국 시장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6.6%나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예상치와 큰 폭의 좀 괴리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반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공급 가격이 좀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연준에서는 MBS라고 하는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관련된 그 채권들을 매입을 해주면서 관련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요것에 대한 발언이 FOMC에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소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0.32% 하락을 하고 애플이 0.26% 상승을 했습니다. TSMC는 1.24% 하락, 엔비디아가 1.56% 하락, 나머지 뭐 빅테크, 아마존 같은 경우는 1.11% 상승,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하락이 엄청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가오투라고 하는 여기가 그 중국의 그 온라인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28.98%, 3분의 1 토막이 났다, 3분의 1이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메이투원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알리바바라든지 제이, 뭐 징둥 이런 것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밑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이 지금 왜 위험한 상황인지 요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3대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03% 밀려 올라갔고, 이제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도 0.24%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다우존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바이오 기업들이 악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 하락하면서 본전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바이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2.01%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대장이지만 미국은 IT 업종이 조금 대장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먹는 약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점, 조금 미국은 실적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루이비통도 마찬가지,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상승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측을 1센트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로키드 마틴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실적이 말 그대로 주가가 고평가라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실적이 안 나오면은 바로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했던 실적 대비 좀 큰 폭의 좀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이 실적보다 한 5%에서 많으면 10%, 많으면 50%까지도 실적이 더 잘 나오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기업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라는 것이고,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예상치 역시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이 긍정적이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높냐 비싸냐라고 따졌을 때 실적 보면은 비싼 건 아닌데 라는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점 유의하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금 가격이 0.2% 빠졌습니다. 1800달러가 무너진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모가지가 또 말썽이네요. 네. 아하.
지금 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약세라기보다는 0.2% 수준의 하락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0.78% 하락을 하면서 1.27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것은 어제 장기물과 단기물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장기물이 0.01이 빠졌고 단기물은 0.005가 빠졌다. 모두가 하락했다, 모두가 빠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7월 FOMC가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낮에 이제 발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화수 당장 내일부터 FOMC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FOMC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발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권을 매수한다. 말 그대로 돈을 계속 풀 거고 저금리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뭐 채권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IT 기업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FOMC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아주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12.82%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주식시장이 노잼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많은 변동성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총상위 코인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좀 피해 있는 상황에서는 단타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 올 초를 생각해 보시면 올 초에는 단타치기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런 장이 조금 재현될 수 있다. 단기간이지만 이제 유동성이 코인 시장, 거의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이제 단기 투자도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92.6 수준으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강달러를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달러를 모두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거죠. 혼란스러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FOMC에서 돈은 못 풀 것이다. 그리고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고 확산세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돈 푸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9월 말까지 하고 시행하고 종료할 거라고 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제 특별수당, 신규 특별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이거를 다시 뭐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 풀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소비가 돈 풀 때만 잠깐 일어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신호가 감지된다 그러면은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갑자기 또 한번 왜 이러지라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 푸는 게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했더니 중앙은행과 재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게 진짜로 느껴지면 그때는 우리 금리 인상하면 돼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달러가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게 신흥국 통화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나름대로 지들끼리 환율 조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혼란스러울 때 엔화를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역시도 이제 엔화는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채권을 매입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작은 그런 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요국 통화 중에서 원화는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뭐 달러 중심으로 가고 원화가 약세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중국 약재는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되게 흥미로운 좀 방향성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은 EWETF라고 한국에만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수가 거의 1% 넘게 되게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S&P 500은 0.24%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점은 MSCI ETF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죠. 중국의 충격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달러 외환의 위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한국 시장을 언제 매수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핵심 코스피를 구성하는 핵심 인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2차 전지라고 하는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큰 산업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나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의 매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환율이 또 방어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자재 시장이 미국에서 구리가 4.6%나 상승을 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2.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걸 딱 보면서 잠깐만요. 구리가 왜 다시 달리죠?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른 원자재들 역시도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뭐 이게 옥수수나 대두, 그다음에 대두유 이런 것도 상승을 했지만 구리의 상승이 조금은 무서웠다. 조금은 좀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커피가 또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는 수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커피도 올랐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재는 뭐 올랐다 정도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FOMC에서 또 뭔가 발언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유로스톡스가 0.1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FOMC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주 이미 유럽에서는 돈을 더 푼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미국에서도 돈을 더 푼다라고 했을 때 과연 돈을 더 푸는 이 속도가 채권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는 당연히 실적은 증가하겠죠. 이게 뭔가 돈이 많이 풀리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 대비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 비율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현금 비율을 내가 지금 뭐 더 매수할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수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뭐 월봉 기준 아니면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고점 중에 고점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어요. 고위급 회담이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 있었는데, 알래스카의 재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때는 이제 국가 간의 고위급 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서로 웃으면서 회담을 한 게 아니고 따로 나와가지고 각자 기자를 불러놓고, 아이 중국 좀 미친 새끼들, 아이 미국 좀 미친 새끼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것이 재연될 거라는 이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이 배째라 전략을 쓰고 있고, 미국 이것이 배째라고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되게 좀 이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러다가 진짜 터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도 그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은 규제를 빅테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에 대해서는 지준율을 인하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뭐 소비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의 호재에 너무 많은 악재가 같이 따라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억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산시장의 거품을 억제하는 이 단계에서 부동산 재벌들도 혹은 건축 재벌들도 아무래도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채를 너무 많이 끌었었고, 이런 것들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라토리엄,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배째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은행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를 중국 정부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이런 위기의식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잊어버렸던 거고, 여전히 부채 문제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칭화유니그룹도 파산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과연 적당한 시점인가, 그리고 이런 강도가 이제 민간이나 은행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공산당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제의 속도인가를 좀 지켜보고 있고 좀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 터지면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도 같이 굴러가겠지만 미국도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정책을 쓴다라는 점은 다른 나라도 함께 이제 굴러갈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조금 위험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청약날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건데 어제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카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냐 금융이냐 대한 시각차가 되게 큰 편입니다. 플랫폼으로 본다 그러면은 향후 성장 속도가 아주 큰 편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PER이 뭐 160이 넘어가니 어쩌니 하더라도 IPO를 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난 뒤에 그 돈으로 또다시 영업을 하면은 올해는 뭐 PER이 100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내년에는 뭐 지금 이게 IPO 된 가격으로 따지더라도 뭐 이게 영업이익이 2배가 늘어나면서 PER이 50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운 산업, 완전히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면은 금융은 금융이다니까. 요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참여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게 뭐 매수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박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반기 물류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이 선박을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선박을 늘리는 것 자체가 임시 선박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배들을 끌어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용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용선으로 계속 이렇게 뭐 용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분명히 SCFI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그 BDI 지표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년 내후년이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2년 동안의 호황인 거지 이게 반짝 호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호황이기 때문에 요걸 혹시나 뭐 5년, 10년짜리 장기 용선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2, 3년 뒤에는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선 계약이 아니고 이제 남아 돌던 혹은 이제 주변에 안 쓰던 배들까지 끌어와 가지고 운송에다가 쓰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기업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가 저쨌든가 배가 부족한 것도 팩트지만 항구 기능이 운송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구에서 물건을 못 내리기 때문에 운송 물량 자체가 계속 이게 그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운임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수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운송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균형이 맞춰질지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어느 쪽 실적이 좋고 어느 쪽 실적이 안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D 슈퍼왕이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LCD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한 1년 정도 동안 LCD 가격이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LCD 가격이 살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요걸 보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 디스플레이 업계가 LCD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노트북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LCD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살아있네라고 하면서 포기를 유예한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OLED 시장 역시도 LCD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가치 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나왔고 그러면서 아이폰도 전격적으로 모든 제품의 OLED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OLED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추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추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LED 시장이 확대되는 요 과정에서 이제 실적이 증가되는 것을 누리실 분들도 뭐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LG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국가가 한 기업이 어떠한 그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점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금산 공장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확산세가 되게 좀 그 빠른 상황에서 국내 및 해외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업의 제조 라인들이 안전한지도 좀 살펴보시면서 공장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뭐 공장이 단일 공장인지, 만약에 단일 공장이라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대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중국발 악재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고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가가 그 고점이더라고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1, 2년, 뭐 10년간의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소비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EWITF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은 여전히 한국 시장이 이제 골로 갔다라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가 저렴하네 좀 사볼까라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신다 그러면은 외국인 형님들이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게 그거는 팩트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도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BJ 테이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좀 있으면은 구독자가 2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2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